1996년 강원도 강릉 앞바다. 독한 상어급 잠수함 한 척이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잠수함 안에는 26명의 무장 공비가 타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남한 침투였고 정찰과 공작이었으며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고 잠수정이 발견되면서 49일간의 추격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강릉 무장공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996년 9월 17일 북한 동해안 어느 비밀기지에 26명의 무장공비들이 집결해 있었다. 그들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고 수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요원들이었다.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모두 독신이었으며 가족은 평양에 인질로 남아있었다. 임무는 명확했다. 남한 침투, 정찰활동, 공작원 접선, 정보 수집. 세부 내용은 비밀이었고 최소한의 인원만 알고 있었다. 공비들은 무장하고 있었다. AK 소총, 수류탄, 권총, 탄약, 그리고 각자 독약 캡슐. 잡히면 먹어야 할 독약이었다. 절대 생포되지 마라. 죽더라도 적의 손에 넘어가지 마라. 상부의 명령이었다. 저녁 시 출발 명령이 떨어졌다. 26명은 트럭에 탑승했고 해안기지로 이동했다. 밤 9시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었다. 상어급 소형 잠수함이었고 길이 35m, 26명을 태우기에 비좁았다. 공비들은 한 명씩 잠수함으로 들어갔다. 좁은 내부였고 서로 부딪혔으며 공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훈련받은 군인이었고 임무가 우선이었다. 잠수함 내부는 어두웠고 습했으며 디젤 냄새가 났다. 26명이 모두 탑승하자 해치가 닫혔고 잠수함이 출발했다. 밤이 없이 동해로 향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고 거리는 약 200km였으며 도착 예정 시간은 다음 날 새벽 4시였다. 잠수함은 조용히 항해했다. 수심 50m를 유지했고 속도는 느렸으며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조심했다. 공비들은 잠수함 안에서 기다렸다. 말이 없었고 긴장했으며 각자 생각에 잠겼다. 한 공비는 고향을 생각했다. 함경북도 청진이었고 부모님이 살고 있었으며 이번 임무 후 다시 볼 수 있을까 궁금했다. 또 다른 공비는 임무를 생각했다. 남한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나? 정찰인가? 파괴인가? 암살인가? 구체적인 지시는 상륙 후 받을 것이었다. 시간이 지났다. 자정이 넘었고 새벽 얼시가 되었으며 의시가 되었다. 잠수함은 계속 남아있다. 공비들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다. 좁은 공간이었고 불편했으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벽 3시 함장이 말했다. 핵시간 후 도착한다. 준비하라. 공비들은 장비를 점검했다. 총, 탄약, 수류탄, 배낭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새벽 4시 잠수함이 해안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수심이 얕아졌고 바닥이 가까워졌으며 함장은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갑자기 잠수함이 충격을 받았다. 쿵! 소리와 함께 멈췄다. 암초였다. 잠수함이 암초에 걸린 것이었다. 함장이 후진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기관이 이상했고 프로펠러가 손상된 것 같았으며 잠수함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비들은 당황했다. 어떻게 된 거냐? 좌초됐다. 그럼 어떡하냐? 함장이 결정했다. 파선한다. 모두 나가라. 임무를 계속하라. 공비들은 해치를 열었고 한 명씩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닷물이었고 허리까지 찼으며 26명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해안으로 헤엄쳤고 10분 후 육지에 도착했다. 강릉 안인질리 해안이었다. 26명의 무장공비가 남한 땅을 밟았다. 잠수함을 떠난 26명은 해안에서 집결했다. 물에 젖었고 추웠으며 서둘러야 했다. 지휘관이 지시했다. 산으로 간다. 빨리 움직여라. 26명은 해안을 벗어나 내륙으로 이동했다. 마을이 보였지만 피했고 논밭을 지나 산으로 향했다. 새벽 5시였고 아직 어두웠으며 발각될 위험은 적었다. 산에 도착하자 지휘관이 멈췄다. 여기서 대기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이동한다. 공비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고 젖은 옷을 짜냈으며 추위에 떨었다. 하지만 불을 피울 수 없었다. 연기가 나면 발각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비들은 서로 붙어앉아 체온을 나눴다. 아침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휘관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해안이 보였고 좌초된 잠수함이 보였다. 저거 문제다. 곧 발견될 것이다. 공비들도 알고 있었다.
잠수함이 발견되면 수색이 시작될 것이고 자신들도 추적당할 것이었다.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 지휘관이 결정했다. 아침 해납시 26명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목표는 산악지대였고 그곳에 숨어서 추가 지시를 기다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길은 험했다. 자팔은 경사였고 나무가 빽빽했으며 길이 명확하지 않았다. 공기들은 천천히 전진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있었고 체력이 소모되었으며 휴식이 필요했다. 오전 9시 잠시 멈췄다. 물을 마셨고 건빵을 먹었으며 10분간 쉬었다. 한 공비가 말했다. 잠수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휘관이 답했다. 버린다. 우리 임무는 계속된다. 공비들은 침묵했다. 잠수함을 버린다는 것은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다. 임무를 완수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오전 없이 다시 출발했다. 계속 북쪽으로 향했고 산 깊숙이 들어갔으며 문명과 멀어졌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헬리콥터 소리였다. 공비들은 멈췄고 나무 아래 숨었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헬리콥터가 가까워졌고 머리 위를 지나갔으며 수색하고 있었다. 발견됐다. 지휘관이 중얼거렸다. 이제 전쟁이다. 오전 9시 헬리콥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공비들은 알고 있었다. 곧 군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대규모 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지휘관이 결정했다. 분산한다. 두 그룹으로 나눈다. 10명씩. 이유는 명확했다. 26명이 함께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었다. 작은 그룹이 생존 확률이 높았다. 공기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1조 13명은 지휘관이 이끌었고 2조 13명은 부지휘관이 이끌었다. 1조는 북쪽으로, 2조는 서쪽으로 향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난다. 여기서 지휘관이 지도에 표시했다. 공비들은 동의했고 두 그룹은 헤어졌다. 1조는 산 깊숙이 들어갔고 2조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이제 각자 살아남아야 했다. 오후 10시 1조 13명은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 지휘관이 앞장섰고 다른 공비들이 따랐으며 모두 긴장했다. 언제 한국군과 마주칠지 몰랐다. 언제 총격전이 벌어질지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속 가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9월 18일 오전 2시 강릉 안인진리 해안. 택시기사 김모 씨가 바다를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해안 가까이 검은 물체가 있었다. 처음에는 고래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잠수함이었다. 암초에 걸려 있었고 해치가 열려 있었으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놀랐다. 잠수함? 여기 왜 잠수함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여던 10입니다. 저기 해안에 잠수함이 있어요. 네? 잠수함이요? 네, 진짜예요. 빨리 와보세요. 경찰은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다. 하지만 김 씨가 계속 주자마자 출동했다. 오전 9시 경찰이 도착했고 잠수함을 확인했다. 이건 북한 잠수함이다.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군에 통보했으며 비상이 걸렸다. 오전 10시 군 병력이 도착했다. 해군, 육군, 특수부대 모두 잠수함을 포위했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안에 아직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특수부대원이 잠수함에 올라갔다. 해치를 통해 내부를 살폈다. 비어 있습니다.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흔적은 많았다. 젖은 발자국, 버려진 장비, 지도. 분석팀이 투입되었고 잠수함을 조사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26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하선했고 무장했으며 현재 어딘가에 있습니다. 군 수뇌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26명의 무장 공비가 강릉 어딘가에 있다. 즉시 수색하라. 오전 9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군 병력 수천 명이 투입되었고 헬리콥터가 띄워졌으며 경찰도 동원되었다. 강릉 전체가 봉쇄되었다.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산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으며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명령이 내려졌다. 전국에 비상령이 발령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26명을 모두 찾아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북한 무장공비 26명 침투. 강릉 일대 수색 중. 국민안전주의보. 뉴스는 온통 이 사건이었다. 오후 10시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다. 산에서 수색하던 군인들이 공비들과 마주쳤다. 2조 공비들이었고 13명이었으며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군인들이 접근하자 공비들이 먼저 발포했다. 타타타탕.
AK 소총 소리였다. 군인들이 엄폐했고 응사했으며 총격전이 벌어졌다. 30분간 계속되었고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다. 군인 2명이 전사했고 3명이 부상했으며 공비 1명이 사살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12명은 도주했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고 추적이 어려웠다. 그는 병력을 증강했다. 오후 3시 수색 범위를 넓혔다. 방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확대했고 수천 명의 군인이 산을 뒤졌다. 하지만 공비들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었고 산악전에 능숙했으며 생존 기술이 뛰어났다. 저녁 없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어두워지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사용했고 조명탄을 쏘아 올렸으며 밤새 수색했다. 강릉의 밤은 공포로 가득했다. 주민들은 집 안에 숨었고 불을 끄고 지냈으며 밖에 나가지 않았다. 26명의 무장 공비가 어딘가에 있었다. 그들은 절박했고 위험했으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다. 대한민국은 긴장했다. 9월 19일 수색 이틀째 그는 공비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발자국을 발견했고 버려진 식량 포장지를 찾았으며 야영 흔적도 있었다. 공비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였다. 수색망을 좁혔고 병력을 집중 투입했으며 포위망을 만들었다. 오전 5시 두 번째 교전이 발생했다. 1조 공비들이었고 13명 중 10명이 남아있었으며 계곡에 숨어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발견했고 지상 병력이 접근했으며 공비들이 응사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공비들은 수리탄을 던졌고 군인들은 박격포로 대응했으며 산이 폭발음으로 가득 찼다.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공비 3명이 사살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은 또 도주했다. 그는 좌절했다. 왜 계속 놓치는 거냐? 하지만 공비들은 필사적이었다. 잡히면 죽음이었고 도망치는 것만이 살 길이었다. 오후 2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산 근처 마을에서 공비들이 나타났고 식량을 구하려 했으며 한 농부와 마주쳤다. 공비들은 총을 겨눴고 조용히 해, 식량을 내놔 라고 협박했다. 농부는 떨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쌀과 김치, 물을 가져왔고 공비들에게 줬다. 공비들은 받아서 배낭에 넣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는다고 위협하며 떠났다. 농부는 그들이 사라진 후 즉시 신고했다. 군이 출동했지만 공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정보는 얻었다. 공비들이 식량이 부족하다. 마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는 마을 주변 경계를 강화했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24시간 감시했다. 저녁 암납시 또 다른 교전이 발생했다. 2조 공비 12명 중 8명이 남아있었고 다른 계곡에 숨어 있었다. 군 수색대가 접근하자 공비들이 매복 공격을 했다. 군인 3명이 즉사했고 5명이 부상했으며 공비 2명이 사살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은 또 도주했다. 그는 분노했고 수색을 더 강화했으며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9월 20일 수색 사흘째 공비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식량이 부족했고 탄약도 떨어지고 있었으며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휘관은 결정해야 했다.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하지만 항복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북한 교육을 받았고 죽어도 생포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가족이 인질로 남아있었다. 항복하면 가족이 처벌받을 것이었다. 공비들은 계속 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명이 달랐다. 이광수였다. 20대 후반 공비였고 일조에 속해 있었으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임무도 실패했고 돌아갈 방법도 없는데 계속 도망치다 죽는 것이 답인가? 이광수는 생각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남한에서 새 삶을 사는 게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동료들에게 들키면 즉시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광수는 혼자 고민했고 기회를 노렸으며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날 밤 1조 공비 7명은 산속에서 야영했다. 불을 피우지 않았고 추웠으며 서로 붙어잤다. 이광수는 잠들지 않았다. 결심했다. 내일 아침 혼자 떨어져 나가겠다. 그리고 항복하겠다. 위험했지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다. 9월 21일 새벽 이광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다른 공비들은 자고 있었고 지휘관도 눈을 감고 있었다. 이광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총은 두고 갔다. 소리가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배낭만 메고 조용히 걸었으며 50m쯤 떨어졌을 때 뛰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계속 뛰었으며 동료들과 멀어졌다. 30분 후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광수는 멈췄고 숨을 골랐으며 주변을 살폈다. 혼자였다. 자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근인들을 어떻게 찾지? 이광수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을 쪽으로 향했고 사람을 찾았으며 항복할 기회를 노렸다. 오전 9시 마을이 보였다. 작은 마을이었고 집이 몇 채 있었으며 사람들이 보였다. 이광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광수는 다가갔고 저기요 라고 불렀다. 농부는 놀라 돌아봤고 이광수를 봤으며 얼어붙었다. 이광수는 손을 들었다. 저는 북한 공비입니다. 항복하고 싶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농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광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발렸다. 마을로 뛰어가서 공비다! 공비가 항복한다! 고 소리쳤다. 주민들이 모였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이광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경찰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손들어! 이광수는 손을 높이 들었다. 저는 항복합니다. 쏘지 마세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고 차에 태웠으며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전 5시 뉴스가 터졌다. 북한 공비 1명 생포. 강릉에서 잦은 항복. 26명 중 첫 생포. 전국이 놀랐다. 공비가 항복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군과 정보기관은 즉시 이광수를 신문했다. 나머지 공비들은 어디 있느냐? 이광수가 대답했다. 1조는 7명 남았고 북쪽 산에 있습니다. 2조는 6명 남았고 서쪽 산에 있을 겁니다. 왜 항복했느냐? 살고 싶었습니다. 임무도 실패했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계속 도망치다 죽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광수의 증언은 귀중했다. 공비들의 위치, 무장 상태, 식량 상황,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수색 전략을 수정했다. 한편 산속에서는 1조 지휘관이 이광수의 탈영을 알아챘다. 이광수가 없다! 공비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지휘관은 분노했다. 배신자다. 항복한 것이다. 공비들은 충격받았다. 우리 정부가 넘어갔다. 곧 군이 올 것이다. 지휘관이 결정했다. 다시 이동한다. 더 깊은 산으로. 6명의 공비들은 짐을 챙겼고 북쪽으로 향했으며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이광수의 정보를 받았고 포위망을 좁혔으며 헬리콥터를 띄웠다. 오후 2시 헬리콥터가 1조 공비들을 발견했다. 목표 포착. 6명 확인. 지상병력이 투입되었고 포위했으며 확성기로 외쳤다. 항복하라. 포위되었다. 하지만 공비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총을 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치열했다. 공비들은 필사적이었고 군은 압도적 화력으로 밀어붙였으며 산이 전쟁터가 되었다. 휴시간 후 공비 후명이 사살되었다. 나머지 서명은 계곡으로 도주했다. 군이 추격했고 포위망을 다시 좁혔으며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번짐은 계속되었다. 9월 25일 수색 일주일째. 공비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었다. 26명 중 11명이 사살되었고 1명이 생포되었으며 14명이 남아있었다. 1조는 4명, 2조는 6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흩어져 개별 행동하고 있었다. 군은 계속 압박했다. 수색 범위를 확대했고 병력을 증강했으며 최신 장비를 투입했다. 열감지 카메라, 야간 투시경, 추적견,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공비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식량이 바닥났고 탄약도 거의 없었으며 체력이 한계였다. 어떤 공기는 부상을 입었고 제대로 걷지 못했으며 동료들에게 짐이 되었다. 1조 지휘관은 결정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마지막 전투를 준비한다. 4명의 공비들은 산 정상 근처에 진지를 구축했다. 바위 뒤에 숨었고 남은 탄약을 점검했으며 각오를 다졌다.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적을 데려간다. 9월 26일 오전 군이 접근했다. 수백 명의 병력이었고 포위했으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항복하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공비들은 대답 대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다. 공비 서명 vs 군 수백 명. 결과는 뻔했지만 공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2시간 동안 저항했고 수류탄을 던졌으며 최후의 일발까지 쏘았다. 하지만 결국 탄약이 떨어졌다. 지휘관이 말했다. 끝났다. 독약을 먹어. 공비들은 각자 독약 캡슐을 꺼냈다. 지휘관이 먼저 삼켰고 다른 공비들도 따랐다. 10초 후 하나씩 쓰러졌다. 군이 접근했을 때 4명 모두 죽어 있었다. 자살이었다. 군은 시신을 회수했고 확인했으며 보고했다. 1조 전멸, 4명 자살. 한편 2조 6명은 다른 산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한계였다.
부지휘관이 동료들을 모았다. 우리도 곧 잡힐 것이다. 선택하자. 싸우다 죽을 것인가? 스스로 죽을 것인가? 공기들은 논의했고 결론을 내렸다. 싸우지 않겠다. 함께 죽자. 집단 자살을 결정한 것이었다. 9월 27일 2조 6명은 계곡에 모였다. 서로를 마지막으로 받고 악수했으며 조국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독약을 삼켰다. 하나씩 쓰러졌고 10분 후 모두 죽었다. 다음 날 군이 발견했다. 6구의 시신이었고 모두 자살이었으며 2조 전멸이 보고되었다. 9월 30일 남은 공비는 사면이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각자 생존을 위해 도망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민가로 내려왔다. 배가 고팠고 식량이 필요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에 들어갔다. 한 집에 침입했고 냉장고를 뒤졌으며 음식을 꺼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돌아왔다. 공비는 당황했고 총을 겨눴으며 소리 지르지 마 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비명을 질렀다. 공비는 도망쳤고 경찰이 출동했으며 추격전이 벌어졌다. 공비는 산으로 도망쳤지만 포위되었다.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다. 10월 5일 또 다른 공비 일면이 발견되었다. 산속에서 혼자 배회하고 있었고 군 수색대와 마주쳤으며 저항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공비는 부상을 입었으며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사살되었다. 10월 10일 세 번째 공비가 발견되었다. 동굴에 숨어 있었고 추적견이 발견했으며 군이 포위했다. 공비는 나오지 않았고 최후 통첩도 무시했으며 결국 수류탄 투척으로 제압되었다. 사살 확인. 이제 남은 공비는 1명뿐이었다. 마지막 1명.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디 숨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수색은 계속되었다. 10월 15일 수색 한 달째. 군은 여전히 마지막 공비 흰명을 찾지 못했다. 전국을 수색했고 산을 샅샅이 뒤졌으며 민가도 점검했다. 하지만 흔적이 없었다. 어떤 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포든 시신이든 찾아야 한다. 한편 이광수는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신문 받았고 모든 것을 말했으며 협조적이었다. 나머지 공비들의 계획은 무엇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정보만 받았고 상륙 후 지시를 기다릴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잠수함이 좌초했으니까요. 우리는 버려진 겁니다. 이광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북한이 26명을 보냈지만 회수할 계획은 없었다는 것. 일회용이었다는 것. 이광수는 분노했다. 우리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버렸어요. 조사관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광수가 답했다.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10월 30일 전국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비와 바람이 예상되었으며 수색 작전이 중단될 위기였다. 하지만 군은 멈추지 않았다. 태풍 속에서도 수색한다. 10월 31일 태풍이 상륙했다. 폭우가 쏟아졌고 바람이 강했으며 시야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수색은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 극적인 발견이 있었다. 한 계곡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되었다. 북한 공비 복장이었고 총상이 있었으며 며칠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 공비였다. 진원 확인 결과 2조 소속이었고 혼자 도주하다 부상을 입었으며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시신을 회수했고 확인했으며 공식 발표했다. 26명 전원 확인, 11명 사살, 1명 생포, 14명 자살 및 사망. 11월 5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색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종료. 26명 전원 처리 완료. 가습 9일간의 추격전이 끝났다. 대한민국은 안도했다. 하지만 희생도 컸다. 군인 12명 전사, 경찰 1명 전사, 민간인 4명 사망, 총 17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언론은 사건을 정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 무장공비 침투, 49일간의 추격전, 17명 희생. 국민들은 분노했고 북한을 규탄했으며 안보 강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다. 해안 경계 강화, 잠수함 탐지 시스템 개선, 특수부대 증강.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국민 의식이었다.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다. 안개를 늦추면 안 된다. 강릉 주민들은 트라우마를 겪었다. 가십 9일 동안 공포 속에 살았고 밤마다 총소리를 들었으며 언제 공비가 나타날지 몰라 두려웠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불안감은 계속되었다. 또 올 수 있다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정부는 심리 지원을 제공했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안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한편 잠수함은 인양되었다. 군이 해안에서 끌어냈고 분석했으며 증거물로 보관했다. 잠수함 내부에서 여러 물건이 발견되었다. 지도, 무전기, 식량, 그리고 북한 돈, 모두 침투 증거였다. 정부는 이를 공개했고 유엔에 제출했으며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북한은 부인했다. 우리와 무관하다. 조작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이광수는 조사가 끝난 후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탈북자 정착시설이었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냈으며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언어는 같았지만 억양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모든 것이 낯설었다. TV를 몰랐다.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풍자하고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트에 가면 더 놀랐다. 음식이 넘쳤고 선택지가 무한했으며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다. 이광수는 생각했다. 이게 나만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3개월 후 이광수는 정착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었고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이광수는 작은 원룸을 얻었고 직업 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며 한국어 억양을 교정했다. 목표는 평범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다.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조용히 살기.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언론이 이광수를 찾았다. 인터뷰를 요청했고 책을 쓰자고 제안했으며 TV 출연을 권했다. 이광수는 거절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결국 한 번만 인터뷰에 응했다. 주요 뉴스 프로그램이었고 전국에 방송되었으며 이광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10년간 훈련받았고 남한 침투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좌초했고 임무는 실패했으며 동료들은 죽거나 자살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왜 항복했습니까? 이광수가 답했다. 살고 싶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계속 도망치다 죽는 것도 싫었습니다.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북한 가족은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수용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큽니다. 이광수는 눈물을 흘렸다. 시청자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과 분노, 이해와 비난. 인터뷰 후 이광수는 다시 조용한 삶으로 돌아갔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성실히 일했으며 돈을 모았다. 동료들은 이광수가 탈북자라는 것을 몰랐다. 이광수는 숨겼고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했으며 과거를 묻지 않았다. 5년이 지났다. 2001년 이광수는 30대 중반이 되었다. 공장에서 승진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을 꿨다. 1996년 그날의 기억이었다. 잠수함, 도주, 총격전, 동료들의 죽음. 잊을 수 없었다. 심리 상담을 받았고 약을 먹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다. 어느 날 이광수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다.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광수는 생각했다. 나만 탈북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오고 있구나.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광수는 탈북자 지원단체에 연락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광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11월 6일 사건 종료 다음 날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26명 전원이 확인되었고 더 이상 위협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안도했다. 가스 9일간의 공포가 끝났다. 하지만 질문도 많았다. 어떻게 26명이나 침투할 수 있었나? 해안 경계는 왜 뚫렸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정부는 해명했다. 잠수함 탐지가 어려웠습니다. 소형 잠수함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군도 대책을 발표했다. 해안 초소 증설, 잠수함 탐지 장비 도입, 특수부대 훈련 강화.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것이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 안개를 늦추면 안 된다. 언론은 희생자들을 기렸다. 군인 12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그들의 이름과 사진이 신문에 실렸고 추도식이 열렸으며 정부는 훈장을 추서했다. 유가족들은 슬퍼했고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생명 앞에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강릉 주민들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49일 동안 멈췄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학교가 재개되었고 시장이 열렸으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경계심이 남아있었고 밤이 되면 여전히 두려웠으며 또 올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정부는 강릉에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 지원, 심리 상담, 안전 강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한 것은 단순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한편 북한은 여전히 부인했다. 우리와 무관하다. 남한의 조작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난했고 유엔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제재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한국 정부는 증거를 제시했다. 잠수함, 시신, 무기, 지도 모두 북한제였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부인했다. 진실 공방은 계속되었다. 12월 한 해가 저물어갔다. 1996년은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해였다. 강릉 사건으로 시작해서 49일간의 공포를 겪었고 17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하지만 끝내 위기를 극복했다. 국민들은 교훈을 얻었다. 안보는 중요하다.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1997년 1월 새해가 시작되었다. 강릉에는 평화가 돌아왔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었다. 49일간의 기억, 총소리의 기억, 공포의 기억. 강릉 주민들은 잊지 않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추도식을 열었다.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 군인들은 훈련을 강화했다. 다음에는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은 안보의식을 높였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광수는 계속 한국에서 살았다. 탈북자들을 도왔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으며 강연도 했다. 저는 북한 공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국민입니다. 자유를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10년, 20년, 30년. 1996년 강릉 사건은 역사가 되었다. 교과서에 실렸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으며 기념관이 세워졌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했다. 49일간의 공포, 26명의 공비, 17명의 희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2026년 현재 30년이 지났다. 이광수는 60대가 되었고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지낸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30년 전 그가 북한 공비였다는 것을, 생포된 유일한 생존자였다는 것을. 이광수는 숨기지 않지만 굳이 말하지도 않는다. 필요하면 말하고 아니면 그냥 살아간다. 가끔 언론에서 연락이 온다. 30주년 특집 인터뷰해 주시겠습니까? 이광수는 대부분 거절한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에는 응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을 때.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30주년 추도식이 열렸다. 남궁 사건 현장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매년 이날 추도식이 열린다. 유가족들이 왔고 정보 관계자들이 왔으며 시민들도 참석했다. 희생자 17명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묵념이 이어졌으며 헌화가 진행되었다. 이광수도 참석했다.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고 희생자들을 생각했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정보가 넘어갔고 군이 빨리 공비들을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7명이 죽었다. 내 탓인가? 아닌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 추도식이 끝나고 한 기자가 이광수에게 다가왔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이광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기자가 물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광수가 답했다. 복잡합니다. 제가 항복한 것이 옳았는지 동료들을 배신한 것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살고 싶었고 자유를 선택했으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 가족은요?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죄책감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다시 1996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광수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다. 네,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인터뷰가 끝나고 이광수는 카페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었다. 커피 향기, 조용한 음악, 평화로운 오후. 이광수는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았다. 26년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30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다. 동료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날 저녁 이광수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TV를 켰더니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다. 여전히 긴장 상태였고 여전히 위협이었으며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광수는 생각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회복자가 계속 늘고 있었고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언젠가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산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이광수는 잠자리에 들었다.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잠수함, 해안, 산, 도주, 항복. 모든 것이 어제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먼 과거 같기도 했다. 인생은 이상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항복하지 않았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복했기에 살았고 30년을 더 살았으며 이 자유를 누렸다. 이광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것이고 커피를 내릴 것이며 손님들과 이야기할 것이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이광수에게는 기적이었다. 26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자유를 누리며 평범하게 사는 기적. 1996년 강릉 26명의 침투, 가수 9일간의 추격전, 17명의 희생, 그리고 1명의 생존. 역사는 기록했고 사람들은 기억했으며 교훈은 남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평화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